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선이 7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가족 리스트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백성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약을 내놨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0조 원, 100조 원 발언이 국민을 위한 중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부적으로 100조를 어떻게 지원할지 내부적으로 짜놓은 건 있어요. 대외적으로 발표하면 어떻게 같은데. 당초 50조 원 지원안은 윤석열 후보가 먼저 던졌고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100조 원 다 계획을 짜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박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혹시 이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겠지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100조의 추가 경정 예산, 그것도 이제 부채를 동원해서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100조 원을 쓰는 거를 계획을 다 짜놨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어떻게 100조 원을 모으겠다 그걸로 지금 말씀을 하신 저는 왜 그러냐면요. 예. 100조 원을 어디에다 쓰겠다는 건 이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예. 100조 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이미 알려져 있는데 그걸 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구체적인 하는 거 아닌가요? 방안이야 지금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규모라든가 이건 금방 나오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 저희가 다시 의미는 한번 확인을 해서 방송 말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조 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이고요. 예. 저게 지금 예산 600조 아닙니까? 608조인데 608조에서 100조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저거는 지금 내년도 예산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추가 부채를 지금 그렇죠. 만드는 문제이기 내년 때문에. 예산은 아직 쓰지도 않았죠. 아니, 시작도 안 했죠. 시작도 안 했는데 그것의 100조를 6분의 1을 지금 더 빚을 내서 하겠다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렇게 필요성이 있죠. 소망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예. 바람직함이죠. 그런데 현실성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현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늘 얘기합니다. 국가 부채가 100%가 돼도 그게 왜 문제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재정학자나 경제학자들은 큰일 날 소리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네. 이 후보로서는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이만큼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전략인 건 분명한데 그것이 국가의 미래에 과연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은 좀 씹어봐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100조 원 관련해서는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걷어들일 거에 대한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100조 원을 어떻게 지원하겠느냐. 하지만 자세한 거를 밝히면은 꼬투리를 잡힐 수 있기 때문에 100조 원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밝히지 그러면 않겠다. 100조 원을 마련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모양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언급이 네. 없었습니다. 걱정이 없으니까 언급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아들의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의혹이 일고 나서 아드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뭐 당연히. 예. 네. 뭐 뒤에서 붙잡고 울었죠. 그 다음날 안타깝고. 네. 본인도 못 지우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러나 그거는 뭐 제가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잘못했으니까. 네. 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둘이 같이 울었다면서 거듭 사과의 뜻을 표명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당 사이트 글은 이미 본인도 탈퇴했는데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찰 기획설, 그 의문을 제기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제 사과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아들 때문에 사실 하루에 3번이나 사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갑자기 사찰 기획서를 제기해가지고 왜 그렇지? 제가 보니까 본인이 먼저 제기한 건 아니고 인터뷰 과정에서 앵커가 자꾸 사찰 기획설이 예.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만약 그러면은 국민의힘에는 예. 힘이 없어 보이고 뭐 권력기관이나 이런 데서 만약 했으면 기획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기획설이 직선에서 그랬을 얘기를 하자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얘기한 건데 이제 그게 쟁점화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네. 대선 때마다 비리를 입수하면 어떤 시점에 어떻게 터뜨릴 것인가를 조절하는 이른바 비리 폭로 시점 조율은 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게 문제 제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떻게 알았지? 그게 기획사절인가 하는데요. 여야든 대선 때는 워낙 비리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세상은 비밀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찰 기획서를 여야 어느 쪽에 제기한다 하더라도 대선 과정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군요. 비리는 비리, 팩트는 팩트는 겁니다. 예. 예. 낱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 했는데 비밀이라는 건 없는 우리가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가 뭐 가족 리스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굉장히 혼전 상황입니다. 네, 오마이뉴스가 의뢰해서 조사된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그리고 TBS에서 의뢰한 KSY 여론조사도 그렇고 네. 일단 그 후보 간의 편차 같은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양자 모두 두 후보 모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떨어졌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KSY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런 걸 보면 일단 소위 말하는 가족 리스크가 국민들의 굉장히 피로감을 키웠다는 건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건 가족에 대한 소위 저런 공세 자체가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단면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다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까에 대해서 맞습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어느 가족에도 흠이 만나 경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행보도 있었는데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원도 최전방에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껏 후보님한테 말씀하셨죠. 바뀌었으면 하는 건. 나도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또 자랑스럽고 작전 중에는 몰라도 또 이런 생활관에서는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노력을 할게요. 네. 자, 윤 후보 어제 군부대를 찾아서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이른바 이대남 표심을 경량한 행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데 같은 날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 알려진 신지혜 한국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를 새시대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파격 영입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대남, 이대녀 표심을 예. 이제 공약하는 행보로 보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신재 부위원장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바로 이제 강성 페미니스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을 조폭이라고 공격할 정도로 20대, 30대 여성을 위해서 강력하게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바로 하루아침에 영업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큰 도움은 안 될지는 예.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효과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예. 영입을 했는데 내부에서 계속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 이준석 당 대표도 상당히 비판적인 거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산불에 오히려 불을 더 질리는 격이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잡탕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선 후보가 영입을 할 때 최소한의 당 지도부와는 상의를 하지 않는 건지 이게 항상 좀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중요한 상당히 당에서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할 때는 예. 사전에 최고 지도부와는 약간의 좀 조율을 거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자칫하면 저 상황을 방치하면 20대, 30대란 남녀를 산토끼를 2마리 잡으려다가 예. 매일 산토끼끼리 싸우는 그런 집안 싸움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입이 능사인 시대는 지났다. 네. 영입을 신중을 기하고 예. 또 불가피하게 영입을 한다면 사전 사후에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소리 없이 조율을 거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가 하면 신재 새시대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영입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도 술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성을 살해하고 그것을 심신미약이라고 이야기한 변호했었던 후보이고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저 그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새로운 그 영입 인사들을 통해서 철학과 그 진영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할 시에는 제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네, 신 대표 예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젠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맞습니다. 했었습니다. 심했습니다. 네, 예. 윤석열 후보 외연 확장을 위해서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이렇게 영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나오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신지혜 씨가 서울시장 선거도 나오고 뭐 그동안 행보가 소위 보수 야당의 소위 그 젠더 이슈에 대한 입장과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영입이 됐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서 예. 쭉 지금 소위 이 남성 그 정치인들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졌어요. 그리고 지금 신지혜 씨는 특히 2030의 여성들에게 젠더 이슈를 부각시키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신지혜 씨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을 가겠습니까?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2030의 여성들의 지지세를 어쨌든 간에 젠더 이슈를 고리로 해서 끌어내오기 위해서는 영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내부에서 저렇게 뭐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민주주의에서 정당에서 당연한 거죠. 예.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아무 소리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광고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다만 저 신지혜 씨의 영입은 전략적 선택이니만큼 예.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조금 뭐 지도부 간에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선거 전이라는 게 이게 100일 전투 뭐 이런 것처럼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막 지나가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각자들도 좀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대표니까 내가 무엇이니까 내 허락을 없이 또는 나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거 이건 날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속 좁은 생각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용력을 가져야 될 것 예. 같고요. 특히 이제 신재혜 씨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조국, 윤미향,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특히 네. 박원순 사태를 보면서 또 이 정권이 잡는 게 두려웠다 이러면서 이제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이제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활동을 펼칠지는 좀 네. 더 지켜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악재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요.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이 기자들이 들릴 정도로 고성을 주고받고 이 테이블을 탁 치고 또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윤핵관 보도와 관련해서 공보단장 그쪽에서 좀 대응을 좀 잘해 주십사 얘기를 했더니 왜 그쪽에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랍니까? 나는 윤 후보 얘기만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조수진 공보단장이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하고 숙였다가 밤에 이제 또 이 네. 대표 저격하는 뭐 인터넷 네. 뭐 방송이라고 해야 네. 되겠죠. 네. 그거를 또 일부 언론 기자들에게 보낸 게 캡처돼서 이준석 대표한테 가서 또 조수진 단장이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준석 대표는 또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그 오전 상황만 놓고 보면 조수진 의원이 잘못다고 봐야죠. 일단은 어제 오전 상황에 대해서 나는 윤 후보 말만 듣지 당대표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당 지도부 내에서 갈등을 대외적으로 표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1차적인 잘못은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수진 최고가 바로 이제 좀 사과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이후에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끝났으면은 오늘 저희 아침에 이거 다룰 이유도 없는데 예. 거기서 그래도 이제 달았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최고를 약간 조롱하는 듯한 유튜브 채널에 그걸 링크로 기자들한테 보내면서 예.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어제 페이스북을 봤는데 네. 굉장히 화났더라고요. 아니 앞으로 사과하고 뒤에 이런 걸 보내는 게 정상적이냐? 뭐 이에 대해서 뭐 조선 최고가 또 다시 또 유감을 표명한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정식으로 사과를 거부한다. 이렇게 또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 여기서 계속 이걸 확전으로 해서 그럼 한 명이 물러나야 끝나는 싸움으로 가면 네. 가뜩이나 지금 그 소위 가족 리스크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양쪽 모두 본인들의 욕심이나 본인들의 마음을 좀 내려놓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홍 교수님께서 마음을 좀 넓게 열어야 된다. 누구를 영입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포함해서 국민의힘 다 뭐 일맥상통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청와대 핵심 참모인 김진국 민정수석 아들이 아빠 찬스를 썼다는 논란에 좀 휩싸였습니다. 예. 김수석의 아들이 이제 자신의 기업의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께 잘 말해서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라는 등의 부적절한 내용을 여러 번 기재한 사실이 드러난 거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지위를 기재했다는 거.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자리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자리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좀 상상이 한두 좀 곳도 어려워요. 아니라 네. 5곳이나 이런 유해 이력서를 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 사실은요, 아버지가 어디 뭐 그 사회 주목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자식이 참 곤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 자식이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초리도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또 그것이 아버지한테 미칠 영향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식들의 일반적인 그런 입장이고 예. 뭐 자식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그랬을 텐데 지금 김진욱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식적인 이력서에까지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 좀 썼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학창 시절도 쓰고 뭐 거기에도 다 그 네. 얘기를 맞아. 이제 지금 채워갔다고 저도 이제 언론에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는 참 굉장히 예외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지금 소위 블라인드 리뷰라고 그래가지고요. 맞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어디 공공기관까지도 출신 학교라든가 부모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부모 직업 얘기하지 마라. 쓰는 예. 칸 자체를 아예 좀 없애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김진욱 수석이 참 힘들 것 같아요. 부모 마음으로, 참 아비된 마음으로 저게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또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오늘 이내라도 사퇴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 조국 수석을 시작으로 해서요. 김조원 수석 2주택으로 물러나게 됐고요. 예. 그리고 김종호 수석은 추윤 갈등으로 신현수 민정수석은 나를 패싱했다 해서 관뒀는데 이제 이번엔 김진국 민정수석까지 아들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현직을 유지하기가 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 잔혹사죠. 민정수석 하면 바로 이제 조국 사태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고의 그리고 권력 기관이고 힘 예. 있는 자리다 이렇게들 세 평이 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근데 다행히 김진국 현 민정수석은 별 말 없이 조용히 잘 해왔는데 뒤늦게 아들 문제가 이제 불거져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더구나 요즘에 감사위원 잘 하시고 네. 이제 글로 가셨는데. 그렇습니다. 더구나 요즘 아시다시피 이제 이력서, 학력, 네. 경력 나오면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국민들이 많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 아닙니까? 근데 민지영수의 아들의 문제에서 터졌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 어떤 식으로든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상 쉽게 이 건 하나로 민정수석을 교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회의적입니다. 전에 과거에 보면 조국 수석이나 추미애 장관이라는 게 쉽게 사건이 터질 때 바로바로 정리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 본인이 특별하게 사퇴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질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네. 이번에는 공수처 소식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본사 취재 기자의 가족들 통신 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기자 본인을 포함해서요. 어머니와 여동생 등 총 10건의 집중 조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와 가족의 통신 자료까지 봤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정말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상식선에서는 어머니나 그 여동생이 유출 피의자하고 통화했다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리 만무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시점을 보면 소위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네. 그 공수처의 관용차를 타고 들어가는 황제 조사 논란을 보도했던 그 기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기자의 어머니는 4차례나 조회를 했고요. 여동생, 그다음에 민간 취재원까지 지금 뭐 기자 포함해서 총 10번 정도를 조회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통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의자의 통신 내역을 영장을 발부받아서 보고 네. 누구랑 통화인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사 요청을 하는 건데 도대체 그러면 첫 번째 의심이 드는 건 어떤 혐의 가지고 했을까? 지금 일각에서는 공수 쪽에서 이 황제조사 논란과 관련해서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게 공수처 수사 범인가요? 검찰이라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공수처가 기자를 수사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하면 이게 민간 CCTV인데 이거를 소위 고위공직자가 기자한테 전달해 준 걸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건지 예. 네. 지금 상식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적법 절차만 지켰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 논란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요. 기자의 통화 내역을 통째로 받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번호에 대해서 무작위로 통신 조회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갑자기 거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다가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라면 그래도 이해가 네.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자는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는 일단 첫 번째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네. 예. 그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기자의 통신용 자료를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고 이 기자가 통화한 사람들을 체크한 것으로 지금 일단은 일견 확인이 네.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혐의로 일단 기자에게 이 통신자료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이유로 또 법원에서는 발부를 했는지 그게 아니라면 사실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혐의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공수처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말 그대로 언론 검열이나 이런 논란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 좀 추가드릴까요? 예. 뭐 공수처 수에서 보기에는 그 가족들이 어머니나 누이 동생들이 고위공직자인가 보죠. 그러지 않고서 이럴 리가 있습니까? 네. 공수처가 힘이 없다라는 논란이 많으니까 뭔가 예. 힘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일단 공수처에서는 적법 절차를 거친 자료 조회였다라는 설명만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론 사찰을 넘어서 이제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하죠.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또 TV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공수처가 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이 국민의힘 신지혜 씨 영입과 관련해서 토론 과정에서 홍성걸 교수께서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네. 표현을 광고에 좀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 홍 교수님의 개인 예.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아침에 좀
마음이 불편하셨을 시청자분들이 계셨다면 넓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가 소식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교수, 최진 원장, 백성문 변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